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하다 보니까 오전부터 굉장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2400포인트였죠? 오전장이 2400포인트를 이탈했고 한때는 2396포인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해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일하네요. 코스닥도 0.4%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금융주들 모두 오늘도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전기차 TF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알테오젠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 외적인 종목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 잠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관이 매수해줬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 많이 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전체적인 수급이 코스피하고 반대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 1월달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처음으로 6만원에 이탈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오늘만 많은 순매도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적과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우선주하고 합치면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뺄 때 그 비중 자체가 높은 삼성전자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시장의 모든 수급들이 지금 미국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많은 물량을 빠르게 팔 수 있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반대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기관이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KT,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하락했지만 그래도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LG화학, SKC. 자,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기관이 2차전지 관련주를 집중 매수했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ETF까지 모두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자, 어제도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 달 5월 달에도 아마 어린이날쯤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FOMC가 있었고 0.5%의 금리 인상 결과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반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해석의 차이가 다시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되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 당시였죠. 이 당시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 뒤에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이라는 것이 솔직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해석이 있냐면 어제는 연준 측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고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빨리 조절할 것이고 물가 상승을 빠르게 잡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시차를 두고 또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국가들이 바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스위스는 12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고 빠르게 미국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불편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제 장중에 아마 오후 시간대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외를 살펴보니까 약간의 인버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료 관련주들, 그런 쪽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아무래도 오늘 이런 부분이 오전까지 시장에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중에
아마 오후장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푸틴이 수뇌부 간의 회의에서 핵무기 전쟁 사용이 임박했다 라는 점들을 시사했고, 또 이런 부분도 주식시장의 한 가지 악재로서 크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사용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겁만 주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경우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 어제 S&P 500도 3%의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 무려 4%, 다우지수는 2.4%의 급락이 났습니다. 자, 모두 올해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고, 그거에 비한다면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그 최종 목적지는 경기 침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GDP 성장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GDP 성장률을 약 25년간에 나타낸 것인데, 숫자 0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동안 GDP 성장률의 의미 있는 하락폭을 보여주었던 것이 지금까지는 단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재작년의 코로나 위기, 이 두 개의 구간밖에 없었는데, 이 두 개의 시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번씩 역성장을 했던 사례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올해 1분기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IMF라든지 OECD 계속해서 GDP 성장률을 발표할 때마다 이게 하향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있고, 또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2008년하고 2020년 이때만큼의 경제 쇼크가 올 것인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왜냐하면 2008년 당시는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동이 막히면서 세계 경제가 막혔었던 정말 유례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간을 제외한다면 한 번씩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기록이 있죠. 유럽발 재정 위기도 있었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런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소폭의 경기 침체에 불과했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정말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았고, 또 미국은 금리 인상을 3.5%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안에서는 감내할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서 6월까지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2분기만큼은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6월 달에 다소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이 나옴에 따라서 이게 제 생각과 달리 조금은 뒤로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9월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날 때 지금 터널의 한가운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6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10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사우디를 방문하죠. 여기서 오펙 회원국들을 만날 건데, 지금 사우디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원유가 추가 생산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또 방문을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6월 달부터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즉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최소한 6월부터 9월 사이에서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어렵지만 매도 시기를 늦췄다면 계좌를 보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죠? 물론 제가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손실을 떠안고 매도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돌아서고 있는 이 사람의 행동과 비슷할 수도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조금은 짧게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 경기 침체가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지금의 주가도 충분히 경기 침체가 왔을 상황에 대해서
일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의 평균 PER을 봤을 때 10.7배를 기록했고,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을 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피의 평균 PER이 15.5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PER 공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PER이 떨어지는 것은 주당 순이익보다는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PER도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의 주가 흐름은 밸류에이션이 크게 적용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반대 매매 그리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평균 PER을 크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주당 순이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업이 순이익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자, 그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왜곡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9월 사이에서 물가 상승이 피크를 찍었다,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될 것이고, 그때는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PER이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라면 어두운 터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